야,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지방대 나와서 배운 게 없으면 우리 서울대 나온 둘째 며느리 발끝이라도 따라가야 할 거 아니야. 명절 아침부터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오로지 학벌 하나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저를 평생 식모 취급하던 시어머니였죠. 하지만 저를 노골적으로 짓밟고 비웃던 시어머니는 결국 제 발목을 붙잡고 처절하게 오열하게 됩니다. 잘난 간판 하나만 믿고 기고만장했던 그 오만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빚더미에 나앉아 피눈물을 흘리게 된 기막힌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또 어떤 사람은 외모나 직업으로 사람의 급을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 이춘자 여사님의 기준은 아주 확고하고 단호했어요. 오로지 학벌이었습니다. 그것도 서울대학교라는 간판 하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칭송받는 기막힌 세상이었죠. 저는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 악착같이 버티며 살았어요. 뚝심 하나로 버틴 직장 생활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성품 하나만 믿고 결혼을 결심했죠. 그렇게 8살 아들을 키우며 맞벌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평범한 첫째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 저는 늘 성에 차지 않는 부족한 존재였어요. 그 아쉬움은 둘째 며느리인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아주 노골적인 차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동서 최지우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신주단지 모시듯 우러러보는 서울대 출신 엘리트였거든요. 그 대단한 타이틀 하나로 동서는 시댁에 올 때마다 왕비 대접을 받았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저희 집 부엌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시댁에 가져갈 밑반찬을 만드느라 가스불 3개를 동시에 켜놓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간장을 끓여 붓고 메추리알을 졸이면서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부엌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왔어요. 여보, 뭐하러 주말 아침부터 사서 고생이야? 그냥 반찬 가게에서 대충 사서 가자. 남편의 얄미운 소리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국자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번 주에 밑반찬 다 떨어졌다고 넌지시 말씀하셨잖아. 그걸 듣고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 당신 어머니 성격 뻔히 알면서 그래. 빈손으로 가면 또 한 달 내내 구박받아야 하는데. 그래도 당신 평일 내내 일하고 쉬는 날인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렇게 미안하면 저기 있는 통마늘이나 맞을까? 잔소리할 시간에 손이나 좀 보태라고. 알았어. 너는 꼭 말을 해도 그렇게 뾰족하게 하더라. 남편은 입술을 삐죽이면서도 식탁에 앉아 얌전히 마늘을 까기 시작했어요. 착하긴 한데 참 속이 편하고 눈치가 없는 남자였죠. 반찬통 4개에 정성껏 만든 장조림과 진미채 볶음, 멸치볶음, 그리고 깻잎장아찌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무거운 반찬통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시댁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는 고개만 힐끗 돌리고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왔니? 저를 향한 반가움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주 건조한 인사였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무거운 쇼핑백을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입맛 없으시다고 해서 반찬 좀 새로 했어요. 간장 끓여서 장조림도 좀 부드럽게 했고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식탁으로 다가와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열어젖혔습니다. 매서운 눈초리로 반찬의 색깔과 냄새를 이리저리 살피셨죠. 너는 멸치를 왜 이렇게 새까맣게 볶았니? 이거 다 태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간장을 조금 더 넣고 바싹 졸여서 그래요. 평소에 바삭하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음식은 눈으로 먼저 먹는 법인데 색깔이 이렇게 칙칙해서야 어디 젓가락이 가겠니? 그리고 이 깻잎은 또 왜 이리 짜 보이냐? 저번에는 너무 싱겁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간을 조금 더 했어요. 따끈한 밥이랑 드시면 딱 좋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혀를 쯧쯧하며 반찬통 뚜껑을 탁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너는 시골에서 짜고 맵게만 먹고 자라서 그런지 음식감이 영 촌스럽다. 배운 게 부족하면 요리 학원이라도 좀 다니지 그러니.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놈의 입맛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 모양이야.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바늘에 콕 찔리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지방에서 대학을 다녔다는 이유로 제 출신 지역까지 싸잡아서 깎아내리는 그 특유의 화법이었죠. 저는 반찬통을 다시 주섬주섬 정리하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둘째 아들 부부의 등장이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에 방금 전까지는 찾아볼 수 없던 한박 웃음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조금 전 저를 맞이할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톤의 높은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아이고, 우리 똑똑한 둘째 며느리 왔니?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동서지우는 한껏 멋을 낸 고상한 투피스 차림으로 굽 높은 구두를 벗으며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형님, 일찍 오셨네요. 동서 왔어?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지훈의 손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문양이 그려진 유명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백화점 식품관 지나가다가 어머니 생각나서 명란젓이랑 영광굴비 좀 사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며느리 바쁠 텐데 무슨 이런 비싼 걸 다 사오고 그러니.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달려가 쇼핑백을 받아들고는 내용물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예쁜 도자기 그릇에 담긴 명란젓과 영광굴비 그리고 고급스러운 금박 포장의 한우 장조림이었죠. 포장부터가 아주 기가 막히구나. 어쩜 이렇게 곱고 정갈하니.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조미료 안 쓰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거라 삼삼하실 거예요. 우리 서울대 나온 며느리가 고른 건데 당연히 맛있지. 백화점 물건이라 때깔부터가 다르잖니. 역시 배운 애라 음식 고르는 안목도 아주 탁월해. 시어머니는 지훈이 사온 반찬들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쪽으로 슬쩍 눈길을 돌리며 대놓고 비교하기 시작하셨어요. 내 형님이 해온 이 시꺼먼 반찬들 좀 봐라. 아주 간장 냄새만 진동을 하고 볼품이 하나도 없지 뭐니. 역시 사람은 훌륭한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야 시야가 넓고 안목이 고급스러운 법이야. 안 그러니? 동서는 제 눈치를 살짝 보는 척하더니 가볍게 입꼬리를 올리며 얄밉게 말했습니다. 형님, 아침부터 반찬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어머니가 워낙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형님도 맞추기 참 힘드시겠어요. 다음부터는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백화점에서 조금씩 사다 드려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우월감이 잔뜩 깔려있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식탁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제 플라스틱 반찬통 4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 내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볶고 지졌던 제 정성은 그 화려한 백화점 포장지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그래. 동서도 비싼 돈 주고 사오느라 수고했네. 어머니가 저렇게 좋아하시니 참 다행이야.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며 대답했습니다.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제가 해온 반찬통은 냉장고 제일 안쪽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대신 동서가 사온 백화점 반찬들을 식탁 한가운데에 가장 잘 보이도록 정성스럽게 올려놓으셨죠. 우리 둘째 며느리 덕분에 오늘 저녁은 아주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겠어. 얼른 가서 손 씻고 저기 소파에 앉아서 과일이나 먹자꾸나.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등살에 밀려 거실 상석에 앉는 동서의 얄미운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주방에 남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동서의 직장 생활을 치켜세우는 칭찬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둘째는 머리가 좋아서 회사에서도 아주 승승장구한다며? 역시 명문대 간판은 평생을 가는 보증수표지. 어디 가서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내 자랑이다 정말. 싱크대 앞에 선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밥상머리에서부터 무시당하는 억울한 일상. 그저 묵묵히 내 할 도리를 다하며 시어머니를 챙기면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 믿었던 제 자신이 각오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둘째 동생과 시시콜콜한 주식 이야기를 나누느라 주방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맺힌 응어리가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폭발할 때가 아니라고 제 자신을 억지로 다독였어요.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가 맏며느리로서 꼭 참고 견뎌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지독한 답답함에 저는 싱크대 물을 세게 틀어놓고 조용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화창한 주말의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캄캄하고 축축한 그늘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식탁 구석에 밀려난 제 플라스틱 반찬통들이 마치 시댁에서의 제 처지처럼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서러운 주말이 지나고 2달쯤 흘렀을까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일찍 퇴근을 하고 저는 헐레벌떡 시댁으로 달려가야 했죠. 양손에는 시장에서 장을 본 무거운 비닐봉지가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전쟁 같은 요리를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핏물을 뺀 갈비찜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는 당면과 볶을 채소들을 쉴 새 없이 채 썰고 있었죠.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블라우스 등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버렸습니다. 퇴근하고 뒤늦게 시댁에 도착한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혼자서 이걸 다 하고 있었어? 내가 일찍 와서 좀 도우려고 했는데 부장님이 늦게 퇴근하시는 바람에 꼬였네. 당신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다. 저는 양파를 볶다 말고 남편을 훌쩍 흘겨보았습니다. 됐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저기 가서 상이나 좀 닦아. 어머니 생신상인데 갈비찜이랑 잡채는 빠지면 안 되잖아. 알았어. 내가 얼른 상 펴고 수저 놓을게. 남편은 미안한 기색으로 쟁걸음을 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나는 지글거리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상을 펴는 남편을 향해 혀를 끌듯 차셨죠. 아이고, 남자가 무슨 부엌대기처럼 상을 닦고 수저를 놓고 있니? 네 마누라더러 하라고 해라. 어머니,
영숙이 지금 퇴근하고 와서 쉴 틈도 없이 요리하잖아요. 제가 이 정도는 거들어야죠. 기생오라비같이 마누라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도는 꼴이라니. 시어머니의 타박이 부엌까지 고스란히 들려왔지만 저는 못 들은 척 요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어차피 하루 이틀 듣는 소리도 아니었으니까요. 한상 가득 푸짐하게 생신상을 다 차려갈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화려한 향수 냄새와 함께 동서가 등장했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이제야 왔네요.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왔구나. 어서 와라. 회사 일도 바쁜데 뭐하러 평일에 무리해서 왔니? 주말에 천천히 밥이나 한 끼 먹으면 될 것을.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동서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동서는 한 손에 들고 있던 고급스러운 꽃바구니를 시어머니 품에 안겨드렸어요. 어머 형님, 벌써 상을 다 차리셨네요. 제가 일찍 와서 상 차리는 걸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요즘 저희 부서에 큰 프로젝트가 떨어져서 제가 도저히 빠질 수가 없었거든요. 동서는 눈웃음을 살살 치며 얄밉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정작 부엌 쪽으로는 발걸음조차 떼지 않았죠. 괜찮아 동서.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얼른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제가 덤덤하게 대답하자 시어머니가 대뜸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괜찮고 말고. 우리 지훈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서울대 나와서 그 큰 대기업에서 핵심 인재로 일하는 애잖니. 그런 귀한 손으로 이런 기름때 묻은 험한 일을 왜 하니? 부엌 일은 내 형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얼른 소파에 가서 좀 쉬어라. 그 말에 젓가락을 내려놓던 제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서울대 나온 손은 귀에서 기름때를 묻히면 안 되고 지방대 나온 제 손은 험한 일에 막 굴려도 된다는 뜻인가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논리였습니다. 어머니도 참. 그래도 명색이 며느리인데 저도 거들어야죠. 동서는 말로만 거든다며 제스처를 취했지만 시어머니는 기어코 동서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됐다니까. 내 손에 물 묻히지 마라. 네가 무슨 요리할 군번이니. 머리 쓰는 애들은 푹 쉬어야 해. 결국 동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차린 생신상에 고상하게 앉아 밥술을 떴습니다. 식사 내내 시어머니의 칭찬 릴레이는 동서를 향해서만 쏟아졌어요. 지훈아, 네가 사온 이 한우 참 맛있구나. 어쩜 이렇게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니. 동서가 식당에서 배달시킨 육회 드시며 시어머니는 감탄을 금치 못하셨죠. 제가 땀 뻘뻘 흘리며 만든 갈비찜은 질기다며 한 점 드시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신 후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는 당연하다는 듯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싱크대에 가득 쌓인 기름진 그릇들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묵묵히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동서 그리고 서방님이 과일을 먹으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물소리 사이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가 제 귓전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그래 지훈아, 요즘 회사 생활을 어떠니? 네 어머니, 이번에 신입사원들 들어왔는데 스펙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들 명문대 출신의 유학파들이라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요즘 세상에 대기업 들어가려면 그 정도 기본 간판은 있어야지 않겠니? 어디 이름도 모르는 대학 출신들이 명함이나 내밀겠어.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노골적인 단어에 설거지하던 제 손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솔직히 학벌이 일머리를 100%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실함이나 이해도 면에서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배운 환경이 다르면 대화 수준도 다르고 업무 파악하는 속도도 다르니까요. 동서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마치 저를 들으라는 듯 부엌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사람이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통하고 집안도 편안한 법인데 말이야.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섞여 있으면 여간 피곤한 게 아니거든. 툭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삐치기나 하고 말이지. 명백히 저를 겨냥한 비아냥이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인 첫째 며느리의 학벌을 거실에 앉아 대놓고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세미를 쥔 제 손에 하얗게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솟구쳐 올랐어요. 당장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거실로 뛰쳐나가 한바탕 따지고 싶었습니다. 지방대 나온 게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거냐고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오늘이 시어머니 생신이기도 했고 여기서 터뜨려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게 뻔했으니까요. 여보, 다 해가? 내가 헹굴 테니까 당신은 이제 비켜. 언제 다가왔는지 남편이 제 등 뒤에서 고무장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됐어. 거의 다 했으니까 냅둬. 저는 날선 목소리로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남편은 제 차가운 반응에 당황한 듯 머쓱하게 서 있었어요. 당신 화났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 때문에 그래. 어머니가 원래 말버릇이 좀 거치시잖아. 당신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닐 거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놈의 아기는 없다는 변명. 남편의 그 안일한 태도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속도 참 편하다. 내 어머니랑 재수 씨가 내 학벌 가지고 대놓고 무시하는데 그걸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나는 무슨 감정 없는 기계야? 내가 뼈 빠지게 차린 밥 먹고 내 욕하는 거 듣고 있는 내 기분이 어떨지 넌 상상이나 해봤어? 제가 목소리를 낮춰 매섭게 쏘아붙이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저 미안한 표정으로 제 눈치만 살필 뿐이었죠. 마지막 접시를 헹궈 식기 건조대에 신경질적으로 탁 내려놓았습니다. 물기를 탈탈 털어내고 고무장갑을 벗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동서의 호호거리는 웃음소리와 시어머니의 맞장구 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날 겪은 모멸감은 제 가슴속에 깊은 화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자리는 참으로 지독해서 그 서러움을 안고도 일상은 계속되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남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너희 부부 당장 본가로 좀 넘어와라. 네.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시길래요? 글쎄, 긴 말할 것 없이 빨리 오기나 해. 아주 집안에 경사가 났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죠. 저희 부부는 영문도 모른 채 서둘러 옷을 주워 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둘째 서방님 그리고 동서가 빙 둘러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고급 양주와 안주가 화려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밤늦게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묻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박수를 짝짝 치며 소리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애들 왔구나. 어서들 와서 앉아라.
오늘 우리 민우가 기가 막힌 중대 발표를 했잖니.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둘째 서방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우야,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저렇게 좋아하셔? 서방님은 헛기침을 흠음하더니 거드름을 피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내일부로 회사에 사표 낸다. 뭐? 너 그 좋은 회사를 왜 갑자기 그만둬? 남편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 역시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동서지우는 옆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깟 월급쟁이 노릇 평생 할 사람으로 보였어? 나 이번에 크게 무역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아는 선배가 중국 쪽 유통망을 꽉 잡고 있는데 거기서 물건 떼다 한국에 풀기만 하면 돈이 쓸어 담기겠더다고. 그래서 퇴직금이랑 대출 좀 끌어모아서 아예 제대로 회사 차리려고. 서방님의 폭탄 선언에 거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업이라니요. 평생 책상 물림으로 회사만 다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대규모 무역 사업을 하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저희와 정반대였어요. 우리 민우가 역시 그릇이 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어쩜 저렇게 야망이 크고 똑똑할까. 너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아주 춤을 추셨을 거다. 안 그래도 지훈이가 머리가 좋아서 곁에서 사업 구상도 척척 도와줬다지 뭐니. 시어머니는 서방님과 동서를 번갈아 보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사업이 장난도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한마디 거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너는 동생이 큰일을 하겠다는데 응원은 못해줄 망정 초를 치니? 네가 평생 그 알량한 중소기업에서 월급이나 받고 사니까 배알이 꼴려서 그러는구나. 사람이 찌질하게 굴면 못 써. 남편은 무안한 듯 고개를 숙였고 저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요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요. 제가 나서서 남편을 감싸자 이번에는 동서가 가만히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장 조사부터 재무 계획까지 꼼꼼하게 다 검토했어요. 이건 무조건 되는 사업이라니까요. 형님이나 아주버님처럼 꼬박꼬박 월급만 모아서는 평생 서울에 번듯한 집 한 채 못 사요. 사람이 이럴 땐 과감하게 베팅도 할 줄 알아야죠. 은근슬쩍 저희 부부를 깎아내리며 가르치려 드는 그 오만한 태도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아주 작정한 듯 본론을 꺼내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진우 너희도 이번 기회에 민우 사업에 돈 좀 보태라. 네, 돈을 보태라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내 말이 어려워? 형제끼리 이럴 때 돕고 살아야지 언제 돕니래? 너희가 지금껏 모은 돈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은행에 묵혀두면 똥밖에 더 되니. 우리 민우 사업에 투자하면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돌려줄 텐데 꼭 먹고 알먹기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생초보의 사업 자금으로 내놓으라는 건가요? 어머니, 저희 여유 자금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선을 긋자 시어머니의 눈꼬리가 매섭게 올라갔습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사람이 융통성이 없고 꽉 막혔니?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지방에서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나 나와서 그 작은 월급이나 받고 사니까 평생 그 틀을 못 벗어나지.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당장 통장 정리해서 가져와. 모욕적인 언사에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학벌로 저를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희 부부의 피 같은 돈까지 내놓으라며
겁박을 하고 계셨죠.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소매를 슬며시 당기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알아볼까? 그래도 동생이 하는 첫 사업인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대출을 받아. 당신 당장 그 입 다물어. 남편은 제 서슬 퍼런 기세에 놀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어요. 어머니, 아무리 동생 사업이라도 저희는 10원 한 장 뺄 돈 없습니다. 투자를 하든 대출을 받든 서방님이랑 동서가 알아서 할 일이죠. 저희는 이 일에서 빠지겠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탁자 위에 있던 과일 접시를 바닥으로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사과와 배가 거실 바닥으로 이리저리 뒹굴었죠. 이 천하의 몹쓸 년.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댔구야. 내까짓 게 뭔데 우리 집안 대소사를 쥐락펴락하려고 들어.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그 난리통 속에서도 팔짱을 낀 채 저를 차갑게 노려보고만 있었어요. 마치 제가 집안의 큰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가자. 일어나.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불호령에 얼어붙은 듯 주춤거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형님, 나중에 사업 대박 나고 나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는 분명히 기회를 드렸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동서의 얄미운 목소리가 제 귓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나오면서도 쿵쾅거리는 심장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캄캄한 주차장을 걸어가며 저는 억울함과 분노로 점철된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 잘난 간판과 헛된 야망이 빚어낸 이 기막힌 상황에 가슴이 꽉 막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유난히 더 매섭게 제 뺨을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참 잘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둘째니가 그놈의 무역 사업을 한답시고 집안을 한바탕 뒤집어 놓은 지 몇 개월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해졌어요. 자금줄을 끄는 매정한 첫째 며느리라며 틈만 나면 저를 쥐잡듯이 잡으셨거든요.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기에 저는 또다시 바보처럼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댁 주방에 서야만 했습니다. 추석 전날 아침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었어요.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 속이 다 메스꺼울 지경이었습니다. 동그랑땡을 뒤집고 동태전을 부치며 뻐근한 목을 주무르고 있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빈둥거리던 남편이 슬그머니 주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허리 아프지? 내가 전 부치는 거 좀 교대해 줄까? 남편의 말에 저는 뒤집개를 내려놓고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됐어. 당신이 언제부터 그런 걸 챙겼다고 그래. 가서 어머니 어깨나 주물러드려. 괜히 내 옆에서 알짱거리다가 어머니한테 또 밉상 박히지 말고. 아니 나는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재수 씨는 아직 출발도 안 했대? 둘째 녀석은 전화도 안 받고 참 속 편하다니까. 남편이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는 순간 시어머니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거실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시어머니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계셨어요. 어머 지훈이니? 아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화기 너머로 동서의 앓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사돈 어른이 갑자기 아프시다고? 아이고 이를 어째 그래, 지금 병원이구나. 그래 명절이 대수니 당장 친정부터 챙겨야지. 우리 집은 걱정 말고 사돈 어른 간호나 잘해드려. 내일 아침에 상황 보고 천천히 와도 된다. 아니 못 오면 많은 거지 무리해서 올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구르셨습니다. 그러더니 주방에 있는 저를 향해 앙칼지게 소리를 치셨죠. 얘 큰애야. 너 들었니? 우리 둘째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 응급실에 가셨단다. 아이고 그 여린애가 얼마나 놀랐을까. 지훈이는 내일 아침에나 올 것 같으니까 네가 오늘 명절 준비 다 알아서 해라. 기름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내던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명절 전날 며느리 혼자 뼈 빠지게 일하는데 동서는 친정 핑계로 쏙 빠지겠다는 심산이었죠. 정말 편찮으신 건지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건지 알 길은 없었지만요.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진짜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쳐도 시어머니의 저 태도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하루 종일 불 앞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고생하는 맏며느리에게는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거든요. 오로지 얼굴도 비치지 않은 둘째 며느리의 안위만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해요? 산적의 잡채에 국까지 끓이려면 밤새워도 모자라요. 제가 볼멘 소리를 하자 시어머니의 눈꼬리가 무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럼 동서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데 억지로 끌고 와서 전이라도 부치게 하리. 너는 어쩜 그렇게 맏며느리라는 애가 신보가 고약하니. 동서가 안 오면 네가 형님으로서 넉넉하게 품고 더 고생할 줄도 알아야지.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댔구야. 가슴이 턱 막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죠. 하지만 명절 전날부터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 입술을 꾹 깨물고 다시 뒤집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소쿠리에 담긴 전들을 매의 눈으로 살피기 시작했어요. 너는 전 모양이 왜 이리 삐뚤빼뚤하냐? 동그랑땡은 크기가 다 제각각이고 동태전은 튀김옷이 다 벗겨졌잖니. 조상님 상에 올릴 음식인데 정성이 이렇게 부족해서야 원. 이래서 못 배운 티가 난다는 거야. 우리 지훈이처럼 손끝이 야무진 맛이 하나도 없어. 어디 부끄러워서 상에 내놓겠니 이걸. 시어머니의 날선 독설이 제 심장에 푹푹 박혔습니다. 아침부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서서 일한 대가가 고작 못 배운 티가 난다는 구박이라니요. 서울대 나온 며느리는 손끝도 야무지고 지방대 나온 며느리는 전 하나 제대로 못 붙이는 바보 천치 취급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침 7시부터 한숨도 못 쉬고 일했어요. 양이 하도 많아서 급하게 하다 보니 모양이 좀 안 예쁠 수는 있지만 맛은 똑같아요. 말대꾸는 아주 청산유수지. 네가 그러니까 평생 그 모양으로 사는 거다. 듣기 싫으니까 빨리 붙이고 송편이나 빚어놔. 나는 허리가 아파서 방에 들어가서 좀 누워야겠다. 시어머니는 혀를 끌짓하며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넓은 주방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저는 밀려오는 서러움에 기어코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어요.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기름 위로 제 눈물이 떨어져 톡톡 튀어 올랐습니다. 거실에서 쭈뼛거리던 남편이 제 눈물을 보고는 슬그머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여보, 울어.
어머니가 원래 말버릇이 거치시잖아. 당신이 좀 참아. 내가 옆에서 꼬치전이라도 끼울게.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저리 가. 너도 똑같아. 내가 여기서 식모 취급받으면서 개처럼 일하는데 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었잖아. 내 어머니가 나 쥐잡듯이 잡을 때 한마디라도 편들어 준 적 있어? 닭골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 남편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제 기세에 눌려 꼬치 재료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잔 탓에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데우고 나무를 묻히며 또다시 전쟁을 시작했죠. 어린 아들은 아직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에서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얼굴들이 등장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아프시다며 오지 않았던 동서지훈과 서방님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달려나가 동서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사돈 어른은 좀 어떠시니? 얼마나 놀랐을까. 밤새 한숨도 못 잤지? 동서는 눈을 끔뻑이며 특유의 가녀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행히 별일 아니었는데 제가 신경을 썼는지 몸이 피곤하네요. 그래도 명절 아침인데 어머니 차례상 차리시는 건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무리해서 왔어요. 거짓말도 참 뻔뻔하게 잘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드디어 온 식구가 아침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밤새 허리가 끊어지라 만든 갈비찜과 전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젓가락은 제가 만든 음식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동서가 사온 백화점 고급 한과와 떡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었어요. 지훈아, 너는 밤새 응급실에 있었으면서 무슨 이런 비싼 떡을 다 사왔니? 이건 또 유명한 장인이 만든 거라며? 네, 어머니. 어머니가 워낙 입맛이 고급이시잖아요. 형님이 차리신 전이랑 국은 매번 똑같으니까 입가심하시라고 조금 사왔어요. 동서가 살포시 웃으며 제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아주 작정한 듯 입을 여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큰애가 한 음식은 영 촌스러워서 내 입에는 맞지가 않아. 명절 음식이 다 거기서 거기라지만 쟤는 어쩜 발전이 없니? 밥술을 뜨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들었죠. 엄마, 그만하세요. 영숙이가 어제 혼자서 이거 다 준비하느라 고생 엄청 했어요. 맘만 좋구만 왜 그러세요, 아침부터. 하지만 남편의 소심한 반항은 오히려 시어머니의 분노에 기름을 들이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저를 매섭게 쏘아보셨어요. 아, 너는 둘째 밥만 닮아봐라. 도대체 넌 잘하는 게 뭐니? 애 키우는 것도 영 시원찮고 살림살이도 엉망이고 음식 솜씨도 형편없잖니. 도대체 지방대 나와서 배운 게 뭐길래 이리도 쓸모가 없어? 순간 밥상 주위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심하긴 뭐가 심해. 서울대 나와서 머리도 팽팽 잘 돌아가고 돈도 잘 벌고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우리 지훈이 좀 보란 말이다. 넌 뭐 하나 내세울 학벌도 없는 주제에 시어머니가 타이르면 고분고분 듣기라도 해야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댔구야.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한계치를 돌파하는 순간이었죠. 고개를 돌려 동서를 쳐다보았습니다.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명백한 비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자신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비호를 받으며 저를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성은 이미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동서 너 지금 비웃어? 제가 동서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네. 어머 형님 무슨 오해를 하시고 그러세요. 동서가 놀란 척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제 눈에는 그 가증스러운 가면이 너무나도 역겹게 보였습니다. 여보, 차마 왜 이래 명절 아침부터. 남편이 제 팔을 잡고 말렸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너는 비켜. 나 더 이상 못 참아.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그 커다란 명절 아침 상의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미쳤어?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모두가 경악하며 소리치는 순간 저는 있는 힘껏 밥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우당탕탕 요란한 굉음과 함께 밥상이 통째로 허공을 갈랐습니다. 뜨거운 탕국과 갈비찜 그리고 제가 밤새 정성껏 부친 오색 전들이 거실 바닥으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렸어요. 시어머니가 아끼던 도자기 그릇들이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습니다. 아! 동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죠. 바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시어머니의 고운 치맛자락을 적셨고 나물 무침이 동서의 옷 위로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10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뻥 뚫리는 듯한 강렬한 쾌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동그라진 시어머니와 동서를 번갈아 보며 서늘하게 소리쳤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대로 저 지방대학 나와서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 무식한 년입니다. 그래서 제 식대로 무식하게 엎어드렸어요. 너 이년. 이게 당장 미치지 않고서야. 시어머니가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거실이 떠나가라 소리쳤어요. 똑똑하고 잘난 서울대 며느리 얻으셨으니 이제 그 잘난 둘째랑 평생 행복하게 잘 사세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귀한 며느리 평생 상전으로 모시고 사시라고요. 저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식모 노릇 때려치우겠습니다. 저는 벙쪄 있는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거실 구석에서 겁에 질려 있는 8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랑 집에 가자. 여기 이제 우리 오지 말자.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당당하게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시댁을 빠져나오는 제 등 뒤로 서늘한 아침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이끌고 도망치듯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쾅 하고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가을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확 달아오른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신발도 꺾어 신은 채 주차장으로 걸음을 옮기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 울지 마. 8살 난 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독설과 동서의 비웃음 그리고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들이 머릿속을 빙빙 맴돌았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나면서도 가슴 한구석은 날아갈 듯 홀가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마 시어머니와 엉망이 된 거실을 치우며 저에게 이혼하자고 길길이 날뛰고 있겠죠. 그렇게 체념하며 아이를 품에 안고 멍하니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등 뒤에서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주차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남편의 표정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저와 아이를 동시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미친놈이야. 남편의 어깨가 들썩이며 굵은 눈물이 제 어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랑 동생 놔두고 여긴 왜 나왔어? 가서 내 잘난 동생 부부랑 어머니나 모셔. 제가 차갑게 밀어내려 했지만 남편은 제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상 업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내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더라. 어머니가 당신한테 모진 소리 할 때마다 내가 중간에서 막아줬어야 했는데 나는 바보처럼 당신이 그냥 참아주기만 바랐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당신이랑 우리 아들 없으면 못 살아.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동안의 방관자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뼈저리게 후회하는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주차장 한가운데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을 때 남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시뻘겋게 떠 있었죠.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리려 하자 제가 제지했습니다. 받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드러나 보자. 남편은 굳은 얼굴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너 지금 그년 치맛자락 붙잡고 어디 가는 길이야?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에 저는 다시 한번 몸서리를 쳤습니다. 당장 그 막대 먹은 년 머리채 끌고 와서 내 앞에 무릎 꿇리지 못해? 어디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상을 엎어? 내가 오늘 그년 뼈다귀를 추려놓을 테니까 당장 안 와?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또다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아주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안 갑니다.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안 갈 겁니다. 뭐라고? 너 지금 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니가 제 아내한테 하신 짓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재수 씨만 며느리 취급하시고 영숙이는 식모보다 못하게 대하셨잖아요. 제가 멍청하고 불효자라서 그거 다 알면서도 묵인했어요. 하지만 오늘 제 아내 피눈물 흘리는 거 보고 저도 정신 번쩍 들었습니다. 야, 너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어디서 어미한테 훈계질이야.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아들 박진우로 안 살 겁니다. 평생 저 하나만 믿고 시집와서 고생한 한영숙 남편으로만 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신 저희 찾지 마세요. 잘난 둘째 아들이랑 서울대 며느리 모시고 평생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이 끊어질 호로 자식아. 너 당장 안 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이래도 괜찮아? 제가 불안한 마음에 묻자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진짜 가족은 당신이랑 우리 아들뿐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확실하게 지킬게. 그렇게 우리는 시댁이라는 거대한 지옥에서 완벽하게 탈출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주말마다 억지로 불려가 온종일 부엌대기 노릇을 해야 했던 주말이 오롯이 저희 세 식구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죠. 남편은 약속대로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저를 끔찍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김치볶음밥 해줄 테니까 당신은 텔레비전 보면서 좀 쉬어. 당신이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서로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던 날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가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으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시어머니의 독설도 동서의 가식적인 비웃음도 더 이상 제 삶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완벽하게 끊어버린 지 딱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거실에서 남편과 함께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갑자기 남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고모님이셨어요. 남편은 흠칫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고모인데 받을까? 받아봐. 무슨 일이신지 드러나 보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네, 고모님.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고모님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아이고, 진우야. 너희 부부 지금 어디니? 별일 없는 거지? 네, 저희는 집에 있죠. 무슨 일 있으세요, 고모님? 지금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내 엄마랑 민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고모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식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저에게는 아주 통쾌한 벼락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맹신하며 자랑에 마지 않던 둘째 서방님의 무역 사업이 완전히 공중분해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 사업이 망하다니요? 사기를 당했단다, 사기를. 그놈의 선배인지 뭔지 아는 놈팽이가 중국에서 물건 떼온다고 투자금만 몽땅 들고 야반도주를 해버렸대. 민우 그 미친놈이 글쎄 제 이름으로 대출을 산더미처럼 끌어다 쓴 것도 모자라서 내 엄마 노후 자금까지 싹 다 털어 넣었다지 뭐냐. 네 엄마 평생 살던 그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혔단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역시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럼 빚이 도대체 얼마라는 거예요? 나도 몰라. 아침에 빚쟁이들이 내 엄마 집으로 들이닥쳐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살림도 다 때려 부수고 난리를 쳤다더라. 동네 사람들이 경찰 부르고 아주 아수라장이었어.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고모님의 생생한 묘사만으로도 그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훤히 그려졌습니다. 평생 학벌과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며 꼿꼿하게 살아온 시어머니가 빚쟁이들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요? 그럼 재수 씨는요? 지훈이는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이 묻자 고모님은 숨을 헐떡이며 혀를 끌듯 차셨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라. 내가 그 여우 같은 기집애 언젠가 일낼 줄 알았다니까.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글쎄 그 서울대 나왔다는 잘난 며느리가 어떻게 한 줄 아니? 어떻게 했는데요? 글쎄 눈빛을 싹 바꾸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서 집 해물하고 비싼 옷들만 가방에 몽땅 주워 담더란다. 그러고는 애들 양손에 하나씩 쥐고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서버렸대. 내 엄마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지훈아 우리 좀 살려달라 애원을 했는데도 아주 차갑게 뿌리쳤다는구나.
네. 사태 파악 끝나자마자 친정으로 도망을 쳤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떠받들고 칭송하던 서울대 며느리의 실체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단물이 다 빠지자 가장 먼저 시어머니와 남편을 버리고 짐을 싼 거였죠. 그래, 당장 친정으로 주랭랑을 쳤지 뭐냐. 내 엄마는 지금 충격받아서 몸져 누웠고 민우 그놈은 연락 두절이야. 그래, 일단 진우야, 우리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전화가 끊기고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내 참을 수 없는 헛웃음으로 바뀌었어요. 남편이 먼저 픽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거 봐. 내 말이 맞지? 그때 우리가 저 사업에 돈 한 푼이라도 보탰으면 우리까지 저 빚쟁이들한테 멱살 잡혔을 거야. 당신이 그때 딱 끊어내준 게 우리 가족 살린 거야.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팔짱을 꼈어요. 어머니는 어쩌시려고 그 큰 돈을 다 서방님한테 쥐어주셨대. 그렇게 똑똑하고 배운 사람 좋아하시더니 결국 그 똑똑한 둘째 며느리한테 제일 먼저 버림받으셨네. 그러게 말이야. 나는 하나도 안 불쌍해. 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야. 우리는 우리 살 길이나 똑바로 찾으면 돼. 제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가슴속에서 뜨거운 카타르시스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사람을 간판으로 급을 나누고 차별하던 그 오만한 사람들의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손에 피를 묻히며 복수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그들의 헛된 욕망과 허영심이 스스로를 파멸의 늪으로 끌고 들어간 셈이니까요. 동서가 친정으로 도망친 이상 앞으로 시댁에는 더 큰 피바람이 불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감당할 몫이 아니었어요. 그저 저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들의 파멸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의 맑은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푸르고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고모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며칠이 지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가 지잉하고 짧은 진동을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한 남편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여보, 이 밤에 누구야? 박민우 이 자식 드디어 전화가 오네. 받아봐. 무슨 낯짝으로 전화했는지 목소리나 한번 들어보자. 남편이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켜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 형, 나 진짜 어떡해. 나 이제 진짜 끝났어. 술에 잔뜩 취한 둘째 서방님의 목소리였죠. 너 지금 어디야? 어머니 집은 다 넘어갔다며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남편이 차갑게 묻자 서방님은 엉엉 소리내어 울며 그간의 기막힌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의 말에 따르면 상황은 그야말로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자 짐을 싸서 도망친 동서를 찾아 서방님이 처가로 쫓아갔다고 해요. 거기서 며칠 만에 마주친 동서는 아주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미리 작성해 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죠. 지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부부인데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지. 서방님이 매달렸지만 동서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잔인할 정도로 냉혹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당신 같은 무능한 인간이랑 밑바닥을 기어야 해? 위자료 10원 한 장 안 받을 테니까 당장 도장 찍어. 내 인생에 더 이상 똥물 튀기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그렇게 동서는 완벽하게 선을 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단물이 빠지자마자 가장 먼저 가차없이 남편을 버린 거였죠. 게다가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춘자 여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직접 동서의 친정까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평생을 콧대 높게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시던 이춘자 여사님은 그날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눈물로 애원하셨다고 해요. 지훈아, 내가 이렇게 빌마. 우리 민우 한 번만 살려다오. 네가 애미인데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않니?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토록 떠받들고 자랑스러워하던 서울대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레를 보듯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매섭게 쏘아붙였다고 하죠. 어머니,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어머니 아들이 친 사고를 왜 제가 책임지고 수습해야 해요? 제 앞길 막지 마시고 당장 돌아가세요. 시어머니가 끝까지 발목을 잡고 늘어지자 동서는 기어코 아파트 경비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경비 아저씨, 여기 이 아줌마 좀 밖으로 내쫓아주세요. 남의 집 앞에서 뭐하는 짓이에요? 당장 끌어내요. 그렇게 평생 학벌 타령하며 며느리를 급으로 나누던 이춘자 여사님은 경비원의 손에 질질 끌려 친정집 아파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방님의 처절한 오열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형, 엄마가 그 아파트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셨어. 학벌 좋고 똑똑하다고 인성까지 좋은 건 아니었다고. 내가 눈이 멀어서 저런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를 집안에 들였다고 피눈물을 흘리셨어. 저는 남편 옆에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며 입가에 번지는 차가운 비웃음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간판 하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믿었던 이춘자 여사님의 헛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서방님의 울음소리를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형, 나랑 엄마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형이 대출이라도 좀 받아서 우리 모자 일단 쉴 수 있는 방 한 칸이라도 구하게 해주라. 형수님한테는 내가 나중에 무릎 꿇고 싹싹 빌게. 일단 나 좀 살려줘 형.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는 동생의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박민우, 네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충고했던 거 다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우리를 찾아? 어머니랑 네가 영숙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다 잊었어? 형 진짜 미안해. 내가 미친놈이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린 너희한테 10원 한 장 보탤 생각 없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라. 남편은 서방님의 애원이 끝나기도 전에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걸려온 그 새로운 번호마저 망설임 없이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죠. 저는 씩씩거리는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저렇게 매몰차게 끊어도 괜찮겠어? 어머니 길바닥에 나앉으셨다는데. 당연하지.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건데 왜 우리가 수습을 해줘야 해? 당신이나 나나 뼈 빠지게 벌어서 모은 피 같은 돈을 저런 밑빠진 독에 부을 순 없잖아. 남편의 단호하고 확고한 눈빛을 보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일말의 동정심마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어리석은 편애와 넘치는 탐욕이 만들어낸 완벽한 지옥이었습니다. 잘난 서울대 며느리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춘자 여사님과 둘째 서방님은 지금쯤 그 캄캄한 지옥 밑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지요. 추석날 아침 상을 업고 시댁을 뛰쳐나온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제법 쌀쌀해진 늦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죠. 주말 아침을 맞아 남편과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요하던 우리 집 거실에 갑자기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딩동 딩동 딩동. 누군가 아주 다급하게 벨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쿠팡 택배가 올 시간도 아닌데 누구지 싶어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본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잃은 눈을 한 노인이 서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누군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낯선 모습이었어요. 바로 우리 시어머니 이춘자 여사님이었습니다. 여보, 누구야? 남편이 다가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여기를 오셨다고? 몰랐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초인종을 누르다 못해 이제는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좀 열어다오 진우야.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치는 통에 이웃집에 민폐가 될까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남편이 서둘러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셨어요? 당장 돌아가세요.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고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으셨어요. 진우야, 이 애미가 이렇게 빌마. 문 좀 한 번만 열어다오. 내 동생이 죽게 생겼어. 내 새끼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다. 평생을 우아하고 고상한 사모님 행세만 하던 분의 입에서 저런 처절한 비명이 나오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그 초라한 행색을 보니 기분이 참 묘해졌습니다. 여보, 동네 사람들 다 나와보겠어. 일단 문 열어. 제가 조용히 말하자 남편은 망설이다가 결국 현관문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현관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마치 짐승처럼 거실 바닥으로 엎어지듯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제 발목을 두 손으로 덥석 부여잡으셨어요. 아이고 영수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몹쓸 년이야. 다 이 애미가 잘못했어.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저는 너무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시어머니는 제 발목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엉엉 소리 내어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짓이에요? 이거 놓으세요. 제가 차갑게 말하며 다리를 빼내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동아줄이라도 잡은 것처럼 제 바짓가랑이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셨죠. 영수가 제발 우리 민우 좀 살려다오. 그 어린 것이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여관방을 전전하고 있어. 그 잘난 서울대 며느리라는 년은 짐 싸서 도망가 버리고 내 집은 다 넘어가고 우리는 이제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어. 시어머니의 절규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시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진짜. 당장 일어나세요 빨리요. 남편이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의 바지까지 함께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진우야, 넌 명색이 형 아니니? 내 동생이 저렇게 죽게 생겼는데 네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너희 부부 맞벌이에서 돈 좀 모아둔 거 있지? 그거라도 좀 빼주고 모자라면 대출이라도 좀 받아서 내 새끼 빚 좀 갚아주라. 내가 평생 식모살이를 해서라도 그 돈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도와다오. 기가 막혀서 말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친정 동네와 대학 간판을 운운하며
저를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시던 분이었잖아요. 며느리에게 밥상까지 엎어지며 망신을 당해놓고도 돈 앞에서는 알량한 자존심조차 다 내다버리신 겁니다. 그토록 신앙처럼 떠받들던 학벌이 대체 무슨 소용이었던 걸까요? 어머니,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방대 나와서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무식한 년이라고요. 그런 무식한 며느리한테 대출받아서 빚을 갚아달라니요. 제 입에서 서늘하고 날카로운 말이 쏟아져 나오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어머니는 맨바닥에 이마를 쿵쿵 찌으며 더 크게 오열하셨어요. 내가 눈이 멀었었다, 영수가. 내가 단단히 씌어도 단단히 씌었어. 간판 좋다고 사람 속까지 좋은 건 아니었는데 이 미련한 늙은이가 그걸 몰라봤어. 내 평생 모은 재산 다 말아먹고 나를 쓰레기 취급하면서 내쫓은 건 그 잘난 서울대 며느리였어. 내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년이다. 싹싹 빌 테니까 제발 용서해라. 이마에 피멍이 들도록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괴했습니다. 남편은 끔찍한 것을 본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고 저는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어요. 자신이 뱉은 모진 말들이 결국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심장에 꽂힌 그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평생 사람을 급으로 나누며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았던 이춘자 여사의 완벽하고도 비참한 몰락이었죠. 제 발등 위로 시어머니의 뜨겁고 끈적한 눈물이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발등 위로 뚝뚝 떨어지던 시어머니의 뜨거운 눈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시어머니를 차분히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제 바짓가랑이를 쥐고 있는 그 주름진 두 손을 아주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차가운 태도에 당황한 듯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치켜들었죠. 영수가, 네가 맏며느리잖니. 내 동생이 죽게 생겼는데 네가 어떻게 이러니? 어머니, 그렇게 머리 좋고 똑똑하던 둘째니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할 줄은 저도 정말 몰랐네요. 저희는 그저 이름도 모르는 지방대 나와서 저희 분수 지키며 쪼들리게 사느라 어머니 도와드릴 그 큰 돈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가진 게 없는걸요. 돌아가세요. 제 입에서 나온 비수 같은 말에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저에게 뱉었던 그 멸시의 단어들이 그대로 본인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으니까요. 영수가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내가 미쳤었어. 그래도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진우랑 상의해서 대출이라도 좀 알아봐주면 안 되겠니? 끝까지 돈 이야기를 꺼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옆에 서 있던 남편의 인내심도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다가와 시어머니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 아내 몸에 손대지 마시라고요. 진우야, 내 새끼 진우야, 네가 나 좀 살려다오. 당장 나가세요. 저희 부부 피 땀 흘려 모은 돈 그 잘난 박민우 빚 갚는데 10원 한 장 쓸 생각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니까 끝까지 어머니가 책임지세요. 다시는 저희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시어머니를 현관문 밖으로 매정하게 밀어냈습니다. 안 된다, 진우야. 이 애미를 길바닥에 버리지 마라. 여보, 당장 문 닫아.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은 이를 악물고
무거운 철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서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뚝 끊어졌어요. 남편은 굳게 닫힌 현관문에 이마를 기댄 채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천륜을 끊어내는 자식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이 모진 결단이 없었다면 저희 가족 역시 그 끔찍한 파멸의 소용돌이에 함께 휘말렸을 겁니다. 저는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가족 살린 거야. 이제 다 끝났어.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은 돌아서서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2번 다시 저희 집 문을 두드리지 못했어요. 시간이 제법 흐른 뒤 고모님을 통해 들려온 소식은 그야말로 기막힌 인과응보였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둘째 서방님은 결국 야반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 지방의 외진 공사판을 전전하며 숨어 지낸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생사조차 묘연해졌죠. 가장 비참해진 건 우리 시어머니 이춘자 여사님이었습니다. 평생을 아파트 평수와 자식 학벌로 남을 짓밟고 살던 분이 지금은 달동네의 볕도 들지 않는 비좁은 단칸방에 새 들어 사신다고 해요. 큰아들에게도 버림받고 둘째 아들은 도망치고 잘난 서울대 며느리는 진작에 연을 끊었으니 그 좁은 방에서 얼마나 사무치게 외로우실까요? 스트레스와 화병으로 몸까지 망가져서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간판으로 차별하고 무시하던 오만한 삶의 대가를 늙고 병든 몸으로 뼈저리게 치르고 계신 겁니다. 반면 시댁의 그늘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눈부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기름 냄새와 구박에 시달리던 저는 이제 주말마다 가족들과 예쁜 카페를 다니고 여행을 즐깁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최근에 부장으로 승진하는 경사도 맞았죠. 여보, 나 오늘 일찍 퇴근하는데 당신 맛있는 거 사줄게 밖으로 나와. 진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갈비 먹으러 갈까? 좋지. 내가 기가 막히게 구워줄게.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짓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을 뿐 저희의 앞길을 더 이상 가로막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얄팍한 조건으로 남을 함부로 재단하고 짓밟으면 결국 그 칼끝이 자신을 향한다는 평범한 진리. 저는 그 진리를 아주 값진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당당한 제 자신으로 삶을 주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이 우리 세 식구의 밝은 미래를 눈부시게 비춰주는 듯합니다.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평화로운 이 일상이 저에게는 그 어떤 간판보다도 기막히게 소중하고 값진 진짜 행복이니까요. 학벌이나 겉모습만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덧없는 일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따뜻한 진심이 아닐까요? 우리 청취자님들 주변에는 언제나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좋은 분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연 다들 통쾌하게 들으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드린 재미난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우리네 삶의 다채롭고 기막힌 이야기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막힌 세상만사였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늘 평안하고 행복하세요.